동해알보TV 사람풍경입니다. 사람들은 시집이나 소설집 등 책을 출판할 때 산고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책 한 권을 내는 일이 너무도 힘이 들므로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에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려 27권의 시집을 출간하고 다시 1208쪽짜리 시조문학 전집을 펴낸 시인이 있습니다. 충북 진천이 고향인 이상범 원로 시조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앞으로 이러한 전집을 2권이나 더 펴낼 계획이라고 하여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문학 전집 낸 거 축하드립니다. 네. 1935년생이시니까 올해 87세가 되시네요. 네, 이 음력으로는 제가 네. 미수입니다. 88입니다. 여덟 미수 되시는군요. 그러면 시조로 등단한 그 나이는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58년째니까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환갑이 됩니다. 문단 데뷔 연령이. 네, 대단하십니다. 문단 그 나이가 60세가 되시다니. 네. 전 이번에 이 책,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이 책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책이 너무 두꺼워서 놀랐고요. 사실 이렇게 두꺼운 시집 처음 보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책을 엮으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단 데뷔를 하고서 이 27권을 책을 갖다가 따로따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떠나간 뒤에라도 교수들이나 평론가들이 손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내신 그 27권의 시집을 다시 여기 이제 엮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시조문학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디카시라고 해서 경향신문에 연재하면서 9권을 냈거든요. 그 책이 550편이 되니까 사진과 시가 들어가고 그림과 시가 들어가니까 2편씩 들어갑니다. 2쪽씩. 그러니까 그게 1100페이지에 또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면 두께는 이와 같이 똑같은 또 시집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거 한 권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글쎄요. 이게 제가 있던 그 출판사, 말하자면 편집장이죠.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용이라고 하는 사장이 한 10년 전서부터 이걸 은근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했던 겁니다. 뭐 사진을 수집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또 대학 교수로 있던 사람이 전부 정년퇴직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도서관에 가서 찾기도 하고, 이러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꾸로 자료를 찾으러 다니신 거네요. 네, 그랬죠. 앞에 보면은 사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지금 다 찾으신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창립총회가 있는 그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 무슨 창립인가요? 시조시인협회 창립총회. 한국 시조시인협회 창립. 그게 이제 27명이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 사진을 여기서 찾았다는 건 아주 대단한 수확이었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제. 64년도에 했는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았냐 그러면은, 시조 대사전을 갖다가 들추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데 그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한 장이 남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니까 그 사진과 다 같이 불살러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남은 거는 이거 하나예요. 이게 57년 전 사진인데 그렇죠. 26분이 모이셨는데 고인들이 거의 되셔서 그래서 지금 이름을 이태극, 정완영, 이영도, 양상경, 이유종, 박병순, 김준, 장순아 근데 이거마저도요. 이거마저도 사람을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근배 씨가 그래도 이근배 선생이 그래도 머리가 그래도 해서
27명 중에 26명을 찾고 한 사람만 못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하신 그래서 거네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그 시조문학 전집이기도 하지만 또 공적인 한국의 것도, 네, 그런 역할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어떤 여기, 시조문학회의 어떤 역사도 중요한 되는 게 다 있고. 책이겠네요. 이거 엮으시려고 하면 이제 이런 준비하는 게 주로 어느 시간에 이걸 하시나요? 제가 밤에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4시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 화자가 있어서 어려웠고요. 뭐 동사무소도 다녀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하니까 어렵고 야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걸 발송을 하는데 발송을 못 하겠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려운 거로구나. 이게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작품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그 건강을 그래도 유지한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낮에는 환자가 있어서 작업을 못 하신다 하셨거든요. 누가 집안에 지금 아프신 분이 계신가 봐요. 2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은 요양원에 가 있고 또 다른 또 아픈 사람은 나한테 와서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별로.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환자 놔두고선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매일. 그래서 그래도 건강을 선생님이 유지하고. 밤에 작업을 밤에 작업을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한 4시간 정도 하시는군요. 근데 아까 이제 발송도 힘들지만요. 이거 출판비 어디 지원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뭐 지원받았다기보다도 이 다음에 돈 생기면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꿔주는 거죠. 근데 이자 없이 그냥 꿔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우선 냈습니다. 하여튼 또 어떻게 하겠지 하고 지금. 이거 그러니까 경비 조달 결국은 자비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한꺼번에 했는데 이 칼라로다가 된 걸 내려니까 한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에 내기로 해서 내년에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집을 내시고 다음에 내신 거는 이제 디카시를 내다 보니까 전집에 2집이죠. 전집에 2집이 되면서 칼라가 되니까 그것도 한 몇 천만 원 들겠네요. 그거 한 3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칼라가 돼서 종이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칼라니까 또 인쇄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제 평생 시조를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문학 장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조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장르죠? 한국에만 있는 좀 특별한 시조는 장르죠? 한국에만 있지만은 시조와 같은 민족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그것이 민족시가 일본에 있는 거는 와카 하이쿠 그래서 아주 글씨가 아주 한 장 융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압축하고 감성적이고 아름답고 해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이 25년, 30년 전에 미국의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할 때 그때 정상을 달렸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시가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그래서 누렸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쇠퇴가 됐죠. 그 다음에 중국의 것은 5원절구, 7원절구 그래가지고 가령 난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시가 붙습니다. 홀류야향 신부득 호련히 들의 향기가 있어 찾아보았으나 찾지를 못했다. 나노 속배 일하게 알고 보니 난이 돌 뒤에 하나 피었더라. 그래서 향기가 났구나. 그런 지금 7원절구입니다. 5원절구, 7원절구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민족 시가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이죠. 이태리에서 이제 나온 건데 소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우리 한국의 시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계절을 노래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시절 단가라는 건 짧은 노래죠. 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부르는 단가.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붙었냐 그러면 언조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언조라고 하는 거는 말의 말하자면 율조입니다. 근데 이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시조의 단가니까
3434, 35, 3444, 그 다음에 3543 이래서 한 수가 되는데 요 글자의 리듬이 바로 한국의 리듬이고 저는 시조율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한국의 리듬이고 이 리듬이 나가서 춤사위가 돼서 세계에 다니면서도 아름답게 보이고 또 지금 아이돌 같은 사람들도 그 노래 속에는 이것이 용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곡조가 용해가 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전통 같은 그 일조가 글로 표현되면 시조가 되고 또 춤으로 되고 노래로다가 표현이 되면 춤이 되고 네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장구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시조가 들어가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때리니까는 이건 우리가 말하면 시조가 되는 거죠. 또 그런 거 하면은, 그 드럼 치는 거 있잖아요, 드럼이요. 이렇게 치고 위에다가 땅 때리죠. 그게 바로 종장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깨춤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도리깨질도 있을 것이고, 많아요. 그 다음에 음식 먹다가 즐거우면 이거 젓가락 장당도 있고, 모두 시조가 들어가 있고, 저는 시조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써놓은 거 보면 다 시조예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민족의 그 혼 속에 들어가 있는 멜로디, 민족의 멜로디죠. 네, 이제 그런 게 민족의 멜로디가 시조의 율격이라는 말씀이시고, 선생님 최근 그 새로운 장르로 디카시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 디카시 선생님이 하시는 건 어떤 작업인지 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장점도 있을 테고 매력도 있을 거거든요.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요즘에 사람들은 핸드폰이면은 다 해결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시도 읽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성경도 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도, 시만 좋다고 그래서 시를 보질 않아요. 그냥 무슨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유혹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그 디카시를 하면서 경향신문에 연재를 했습니다. 이제 1년간. 연재를 하면서 했더니 많이 봤어요. 이게 디카시로구나 하고서 이제 연재를 해서 한 50몇 편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길을 끌었죠. 그런데 지금도 퍼가는 사람이 작년까지만 해도 5,000명이 트위터가 있는 겁니다. 내 작품을 퍼가고 좋아하고 흉내내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금년엔 10,000명으로 늘었어요. 물론 그 출판사 사장이 많이 올려줬겠죠. 그래서 10,000명으로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래서 10,000명으로 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9권의 시집을 내기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카시집만 9권을 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전집으로 2집으로 또 엮으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네. 아주 좋은 자료가 좀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진 촬영도 또 하시죠? 제가 보면 캐리커처 그리는 것도 참 좋아하시는데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몸은 곧인데 저는 즐거워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면서 건강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사실은 자연과 이렇게 접하면서 사진도 찍고 돌아와서는 그 중에서 좋은 걸 추려가지고 포토샵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도 얼굴도 그려주기도 하고 지금도 아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은 거기서 캐리커처를 다 그려주시나요? 네, 해줍니다. 지금도 해줍니다. 아, 그러면은 도구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종이 가지고 다니죠. 이렇게 조그마한 거. 그 다음에 붓 하나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붓만. 그럼 붓으로 다 그려줘요.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을 막 그려주셨어요? 애기도 그려주고요. 어떤 할머니도 그려주면 젊었을 때 얼굴이 나오니까 이게 내 얼굴 닮았는데 내 그 결혼할 때 얼굴 같다라고 해서 또 좋아하기도 하고. 대답은 젊은이들을 많이 그려주죠. 예. 배우셨어요? 글쎄 한 20년 전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뒀다가
다시 작년부터 그리기 시작했죠. 아니, 그림을 따로 배우셨어요? 예, 아니, 그러면 화가라고 지금 하고 있죠. 아, 예, 네. 예, 화가로. 우리 시대의 문인화가 그래가지고 미술평론가가 그렇게 평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 문인화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난도 치고 그림도 네. 그리고 사람 얼굴도 캐리커처도 하고 문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캐리커처. 굉장히 여러 분야로 재능이 좀 네, 있으세요, 선생님이. 저는요, 제가 선생님 시집을 보다가 이게 참 좋았어요. 두 손을 펴든 채 가을볕을 받습니다. 하늘볕이 내려와 우물처럼 고입니다. 이거 가을손이라고 하는 그 시인데요. 그게 이제 내 대표작에 네.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두 손을 펴든 채 가을볕을 받습니다. 하늘빛이 내려와 우물처럼 고입니다. 빈손에 어리는 어령이 눈물보다 박습니다. 비 오던 항아리에 소리들이 모입니다. 눈발 같은 이야기가 청갈하게 씻깁니다. 거들 것 없는 마음이 억새꽃을 걷습니다. 풀향기 같은 성자가 머리 위에 얹힙니다. 죄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가을선 조용히 여미면 떠날 날도 보입니다. 이겁니다. 네. 선생님이 고르시는 대표작도 이건가요? 그러면 혹시 또 대표작, 있습니다. 뭐 내 대표작이라면 좋아하는 제가 대표작.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짧은 걸 좀 택하겠습니다. 남도창이라는 건데요. 남도창. 그날 저기 남산 거기 가서 이 산에 가서 이렇게 먹는데 밤에 눈이 오는 겁니다. 눈발이 막 날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얻은 거죠. 남도창. 소리를 짊어지고 누가 영을 넘는가. 이쯤에 혼을 죽일 주막집도 있을 법한데 목이 쉰 눈보라 소리가 산 같은 하늘 옮긴다.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어려울 때 참으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저 딴 세상으로 한번 가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힘든 때가. 그걸 소음이라고 하는 작품에다가 놓겠죠. 세상 끝이 떠오를 때 뭔데 소음을 생각했다.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거친 날에도 초록섬 다박솔의 꿈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절망의 물결 저쪽 아스라이 뜨는 찬별. 돌아보면 소음은 거기 숨가쁘게 다가왔고 목 놓아 울 수 없는 소음은 소음인 줄도 몰랐다. 이게 소음입니다. 아, 네. 네.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어떤 슬픔 같은 게 딱 느껴지는 시네요. 근데 시인으로 살아오면서 보람도 많았을 텐데요. 가장 큰 보람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남한테 그래도 그 찡그리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늘 저분은 시 쓰는 사람이니까, 시인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즐거운 게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문단 데뷔할 적에 내가 신춘문에 꼭 당선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신춘문에 심사위원이 된 거예요. 심사위원이. 그래서 야, 참 좋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남 모르는 긍지 같은 거 조금 두고 겸손하게 되고 그러자 바로 김상옥 선생님하고 같이 심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김상옥 선생님이 나보다 30년 전에 문단을 데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30년 후배인데 같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같이 하고서 심사평을 누가 쓰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서는 선생님 한번 보시죠. 말하자면 참고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떡 심각하게 받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색을 하고. 근데 귀에다 대고서 문화부 차장이라고 하는 분이 심사평을 심사하시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짓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좋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놨죠, 이제. 네.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네. 그, 아까 집안에 환자도 있고 또 그러시다고 하는데 선생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예, 뭐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사진기는 그냥 언제든지 들고 다니는 거니까 지금도 찍습니다. 뭐 열매 하나라도 찍고 꽃을 찍고 잎도 찍고 매일 그게 일입니다. 그게 건강 관리 건강 또 유지하는 비법인가요? 방법이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걸으면서 사진 찍고 그것을 예. 다시 디카시로 만들고 예, 예. 네, 다시 정리하고 굉장히 생산적인 건강 관리이시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지금 올해 미수라고 하셨는데 예. 앞으로 더 하시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예, 저는 그랬어요. 이제 제가 말하자면 이제 펜 같은 거로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대략 이렇게 탁탁탁 그려서 그냥 하는 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시집을 남기고 싶어요. 예. 뭐 진천이면 고향에 가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단아한 시집을 한 권 더 내고 싶어요. 그래서 90을 맞았으면 어떨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전집을 또 내는 계획도 있으시지만 그 외에 고향에서 그림을 그려서 단아한 시집을 꼭 한번 내고 하셨으면 싶다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네, 욕심을 네,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동해일보TV 사람풍경은 충북 진천 출신의 원로 시조 시인인 이상범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8세 미수의 나이에도 소년처럼 해맑은 감성을 지닌 노 시인의 이야기가 시청자들께 힘든 시대에 감동을 주는 힐링의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대담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손 이상범. 두 손을 펴든 채 가을 볕을 봤습니다. 하늘빛이 내려와 우물처럼 고입니다. 빈 손에 어리는 어룽이 눈물보다 밝습니다. 비오던 항아리에 소리들이 모입니다. 눈발 같은 이야기가 정갈하게 씻깁니다. 거둘 것 없는 마음이 억새꽃을 훑습니다. 풀향기 같은 성자가 머리 위에 얹힙니다. 죄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가을손 조용히 여미면 떠날 날도 보입니다.